안녕하세요.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의학 이야기, 대한내과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성혜영입니다. 오늘은 의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박준일 이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과 전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1대 의협에 이제 보험 겸 의무의사 했었고 이제 42대에서는 지금 기획이사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준일 이사님은 이런 의료 정책과 의료 보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의사협회 내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감사한 이사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욘디에서는 이제 비욘디를 시청하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쉽고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2024년 올해 2월 6일에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 정부가 이런 전격적인 발표를 한 이후에 의료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이런 의정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서 매년 2,000명을 증원해서 이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과격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에 즉각적으로 그 의료계가 반발을 하면서 2월 8일, 2월 12일부터 의료계는 이제 그 전공의들이 자발적인 사직 그 행렬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면서 자발적인 휴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이런 의정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고 점차 우리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전공의들이 그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그 면허를 박탈하겠다 또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면허를 정지하고 또는 그 사직도 자유가 없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가능하다. 이러한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수련이들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었거든요. 또 일부는 반대로 또 전공의를 달래는 그런 정책도 나왔었는데요. 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복귀만 해라. 이건 최근에 이제 기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15일까지 복귀 시한을 두고 복귀를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죠. 또는 복귀를 하지 않으면 모두 일괄적인 사직 처리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공에 대한 겁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었고, 결론적으로는 7월 15일이 돼도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은. 따라서 이런, 전체 병원이 지금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를 해야 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되고 있고, 의정 갈등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발단이 됐지만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의대 정원 조사 기구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2015년부터 한 5년 정도로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보시면 그 위원들이 대부분 그 의사 출신이어서 실제적으로 의료의 그 실세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거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후생성 즉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역할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극명하게 좀 달라져 있죠. 그리고 결론도 지금 보면 일본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상태죠. 일본에서 의대 증원이 있었던 것이 그 과거 2017년까지 10년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그 총 이루어진 의대 증원이 1,700명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원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일본에 우리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일본은 영구적인 정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시 정원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영구적인 정원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고 임시 정원을 통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필요하고 뭐가 하고 그러니까 수급을 진짜로 보고 그다음에 인구 변화라던가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좀 줄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시 정원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배울 점은 이렇게 증원을 할 때 뭐든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변화를 급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모든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회의 내용을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 네,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저 네. 내용도 그래서 그 위원들 내용들도 실제로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돼 있고 저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예. 공무원들이 무엇을 답했는지 이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 요즘에 또 시대가 너무 좋아서 구글로 들어가면 바로 번역되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많이 참고를 했었던 자료입니다. 네네. 네. 이거 다음으로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예. 다음으로 이제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지금 장기화되는 시점 5개월,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부 의료계가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 배경에는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구사합의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의료계와 어떤 갈등이 잠시 있은 뒤에 합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않겠다. 반드시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의료계의 전문적인 이런 소견을 들은 다음에 합의하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거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맞죠. 맞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 20년도에 의정 합의의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제 과학적 근거 부재가 나오는데 네. 사실 지금 요거는 뭐 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네. 거기에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워낙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오늘 한번 반 정도 하고 네. 뭐 시간 있으면 또 나중에 한번 반 정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적 위법성과 정부의 일방적인 증언 자체 1, 2, 3, 4번 이제 넘버링이 돼 있는데 네. 저거 자체는 뭐 그 언급하는 거는 워낙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나와서 다 아실 거고 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여기서 방송에서 이제 포커스는 이제 논문이 과연 뭐 왜 문제인가 예. 그다음에 왜 OECD 의사를 비교를 하면서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다른 인두제 주치제를 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를 해야 되는가. 예. 그다음에 이제 수급 주체 연구 자체에서 과잉이라는 그 보고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인용하지 않나 이런 그렇죠.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사한 거죠. 인용을 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의사 수급 추계 연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의 논문에서는 의사 수가 과잉이다라고 했지만 과잉이다라고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의 논문은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게 최근의 기조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논문들이 사실은 그 정부에서 그 수주를 준 연구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논문들을 선택적으로 취사하는 거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많고요. 논문 수주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여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도 논문을 수주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반대 의견도 있다라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의대 정원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논문들도 꽤 많고 많은 걸 복집해서도 수용을 하고 조절을 하다가 의대 정원 갑자기 그걸 늘리겠다고 하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그런 논문들이 연구가 채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하나씩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그런데 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들 많아지고 제가 문만 열면 우리 집 앞에 빅5 병원이 다 있어서 저는 사실 서울에 살지 않고 성남에 삽니다. 성남에는 이렇게 서울처럼 빅5 병원이 없는데요. 문 앞에만 열면 이런 병원들이 막 많고 의사 선생님 만나기 쉽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의사수를 무한대로 공급하면 정말 좋은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대량 공급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민해봐야 될 것이 과연 의료비는 그대로일까요? 또 우리 건보재정이라는 건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내는 그 공공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저렴한 의료비에, 저렴한 의료보험비에 대비해서 고퀄리티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건보 재정이 사실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보고가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2024년인데요. 불과 2029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 11조가 될 것이다. 이런 불안한 예측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된 건데, 우리 이사님 이거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그 고령화, 즉 의료의 수요가 는다라는 거 전제 하나고, 네. 두 번째로는 공급은 그대로라는 전제거든요. 근데 의사가 대량으로 공급된다는 건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 늘어난 것만큼 저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국가나 일부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죠. 즉, 그 의사의 즉 공급에 유도한 그 비용이라는 것 자체를 네. 인정하지 않는데 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그 비용이 늘어나는 공급 유도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죠. 예. 사실 저 그래프대로라면 저도 되게 불안한데, 저도 의료보험을 내면서 언젠가 내가 아플 때, 이렇게 보장을 잘 받고 내가 아픈 순간에 이 건강보험 재정이 건강해서 충분히 그런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불안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사 수급 추계 논란은 이제 정부가 이번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OECD 기준으로 해서 산출 근거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우리 부족하지 않냐. 뭐 유럽의 어떤 국가들, 뭐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복지가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나라별로 수가 제도가 다 다릅니다. 수가 제도라기보다는 의료 제도가 다르죠. 예. 의료 제도가 다른데 이제 저기 OECD 평균 이상으로 많은 곳은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건 국가가 그 인원을 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의 그거를 캐파를 딱 일정하게 정해서 고그 수준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즉 총액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캡이 쓰여져 있고, 그렇지만 끝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행위별 수가제가 즉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수가가 정해져 있는 행위별 수가제가 주된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많아지면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료비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억제를 하는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9to5도 아니죠. 뭐 30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한 달 휴가를 가고 의사들도 그러거든요.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급은 본인은 적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월급은 충분히 받고. 그리고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OECD의 다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를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하느냐. 이거를 나중에 이제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예. 당연히 이제 의사가 공무원처럼 고용돼서 일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적게 일하면 좋으니까 의사를 많이 뽑아달라고 하겠죠. 네, 지금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영국의 전공의들이 계속 좀 몇 달째 파업하고 했죠. 그거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는 일을 적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여달라. 그리고 줄어든 만큼 임금을 더 달라. 왜냐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공의나 학생들이 파업을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파업은 아니지만 사직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의료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바꾸자는 거에 포커스고 유럽이라던가 이런 다른 나라의 이제 실제 진짜 전공의 파업은 그 시간을 줄여달라. 그 다음에 환경을 좋게 해달라. 그리고 돈을 더 달라.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하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왜 의료제도가 문제인가요? 왜 의료제도가 문제인가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심평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국가에서 스스로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저기 FFS라고 돼 있지만 저게 행위별 수가제라는 뜻이고 P4P라는 거는 이제 그 성과 보상 지불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본하면 이제 DRG라고 그래가지고 출산했을 때 그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거, 맹장 수술할 때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요약표를 보시면
보면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환자 이용도가 늘어나겠다. 네. 그러면서 질적 서비스의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그 질적 개선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주치의제나 인두제 이런 쪽으로 좀 설명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인두제나 주치의제는 이용 환자는 이용도나 양적 서비스는 줄어요. 예. 그렇지만 그 지출료가 효율성은 증가되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지만 질적 개선은 역시 명확하게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만약에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두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될 게 이용도하고 서비스를 접근력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1차 의료, 즉 국민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지만 1차 의료 내 주변에 가까운 병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신데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표시했지만 민간 단독 개원이죠. 예. 그래서 여러 나라도 있는데 저기는 공무원이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국가와 국가대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봤는데 일본이 우리가 거의 비슷한데 특이하게 이제 민간 공동개원이라고 돼 있어요. 참 특이하죠. 왜 공동개원일까 예.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본 거를 좀 참조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일본은 보시다시피 그 1985년도에 의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1인 의원도 의료법상 그 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법인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1인 법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그 1인 법인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절세가 있고 대출 쉽게 받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3번에 보시면 클리닉 개신 시 상속세 대체를 마련했을 때 있던데 예.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일본은 약간 그 아버지 세대하고 그다음에 자식 세대하고 의대를 가는 비율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높아가지고 상속을 해서 그걸 이어가게 즉 그 클리닉 즉 1차 의료를 보존하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가업을 이어가는 그거 있고요. 개념인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 의료가 무너진 데서 문제가 네. 많지요.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고 싶고 젊은 의사가 와서 그걸 이어받겠다 하면 거기에서 양도나 상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아,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안 났지만 1인 그 의사 한 명은 한 2개까지는 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이 원래 뭐였냐면 그 대도시가 아니라 예. 지방의 그 의료에 그 더 많은 거를 쓸 수 있게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거를 많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단독기원이지만 일본은 단독기원이 아니라는 거.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 1개설인데 그런 것도 좀 제한이 없다는 거네요. 다야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위별 수가제하고 포괄 인도 주치제의 큰 차이는 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우리 환자로서 1차 의료기관은 뭐 하던 어든지 가서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포괄수가제, 인두제, 주치의제가 된다면은 뭐 보시겠지만 4주간의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맞습니다. 원래 OECD 지표 중에서 환자 경험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주간의 전문의를 볼 수 있는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걸 뺐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게 접근성이 좋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양질의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다시피 회피 가능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44점으로 제일 낮습니다. 44명으로 10만 명당. 이게 이루어진 게 바로 그거죠. 이제 그렇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보면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금 그럼 1차 의료기관에서 우리나라 그 의료가 그럼 얼마나 좀 좋아졌냐 보면 천식 입원율이라든가 만성 폐쇄수 폐질환요, 그다음에 우려성 심부전, 고혈압, 당뇨, 하지 전달뇨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뭐 120에서 31, 뭐 엄청나게 확 떨어져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네, 저게 맞습니다. 지금 의료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보건의료 그 질 보고서에서 보면 21년도와 20년도 보시면 69%, 73%가 이 제도가 너무 좋다. 이런 쪽으로 좀 다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럼 저것만 갖고 그럼 자기네 제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갖고 오바마 케어 하면서 한국 걸 따라가겠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 보시면 WHO에서 Universal Health Coverage, 즉 보편적 그 건강 보장이라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면 한국이 거의 랭킹 1위입니다. 예. 보시고 영국,
그 좋다는 박수 영국,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예. 영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다 떨어집니다. 네. 이 지표가 높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이 제도를 따라가겠다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 당연하지만 급성 감염병도 있고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만성질환 있고 뭐 비용부터 그다음에 이제 예방접종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게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잘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사실은요. 접근성이 높아서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제도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과연 지킬 것이냐 아니면 유럽처럼 되돌아가 가지고 보시죠. 영국 같은 경우,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이 저렇게 보편적 그 건강 보장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갖고 있는 나라와 비교를 해서 또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거의 동일하죠. 뭐 2.5, 2.6 제가 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의사 수의 차이가 없다는 거고 같은 행위를 갖고 있는 네네.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의사 수가 많은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의료의 접근성도 좋고 결과물도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되게 그 치료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우수하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꾸로 그러면은 뭐 지금은 덴마크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비대면 진료 덴마크 선진국인 덴마크 사례라고 썼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대면 진료도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 해가지고 의료 뭐 데이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 랭킹 1위가 덴마크입니다. 아, 덴마크가 덴마크요? 랭킹 예. 1위인데요. 거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평균적으로 저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클리닉 해가지고 내과 쪽을 보려면 최소 5주에서 10몇 주씩 다 걸립니다. 그다음 피부과 전문의를 보려면 저기 보시면은 주수가 엄청나죠.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료하는데 바로 접수해서 가서 보면 되는 전문의는 거 볼 아닌가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의도 예약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면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체를 해결해서 비대면 진료를 드려놓은 거고요. 예.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응급환자는 어떻게 하냐? 예. 그리고 보시면 밑에 뭐 덴마크어로 써 있어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쭉 보면 국가에서 저렇게 응급 의료 앱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지정해서 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럽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여기가 예. 인두제, 인두제, 갖고- 주치의제 예. 근데 그렇게 됐죠. 우리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의사 아니죠.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의료를 빨리 혜택을 받고 잘 치료를 제대로 받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케어를 할 수 있어야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질문하셨지만 이제 행위별 수가제인 미국과 일본의 의대 네. 정원 기준, 즉 의사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느냐 생각하면은 보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저기 전문의, 그 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딱 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딱 해서 저 안에 범위에 들어가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 거는 일본어로 좀 많이 써져 있지만 1970년대에 보면 10만 명당 그 150명으로 딱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OECD와 비교를 해서 국가에서 좀 조절하고 저렇게 200명 넘어가니까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서로 그 얘기를 하고 전문가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럼 모르는 거냐? 아닙니다. 복지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 보시면은 저기 그 과거에 예. 그 2004년도에 대한병원협회지에 이제 복지부 그 보건 지원 과장,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과 관련되는 분이 썼던 기본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GME에서 보고서에 145에서 165 초과하지 말라. 네. 그리고 일본은 150명이다. 딱 자기들도 알고 있고 저걸 갖고 의약분업 이전에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의대 정원을 조절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2003년에 156명을 감원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의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됐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 아닙니다. 네네네. 그 이전부터 이러한 네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저러한 정책 연구,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연구가 저 앞에도 3개 정도 더 있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 때문에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네. 의료비도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뭐 그건 맞을 수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저거 100% 맞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그거 다르게 그럼 고령화 비율에 따라서 그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게 되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고령화 비율이 30%일 때도 인구 1000명당 2.8명이었고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20%인데도 불구하고 2.9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면 24년도 기준 20%면서도 2.8은 충분하네요. 충분하죠. 예. 그러니까 더 늘리면 오히려 오버가 된다는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의사 증원을 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주장은 의사를 증원을 해서 10년 뒤에 의사가 배출이 되죠. 이분들이 일할 때쯤 되면 뭐 군대 갔다 오고 그 의대 졸업하고 이러면 10년 정도 뒤에 의사가 배출되는 건데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있겠다. 지방 의료가 지금
지방 의료에 의사가 모자란 이유는 사실은 이런 의사수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도시 소멸과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이사님.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정부는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수도권에 대학병원 6,600병상을 추가 설립해서 2029년까지 저렇게 병상을 늘리겠다, 수도권에.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늘린 병상에 의사들이 지방에서 오면서 오히려 지방 의료를 붕괴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네, 모순이고 실제로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고 저희가 의협에서도 그렇고 그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의식이 있는 분들은 계속 반대를 했죠. 예. 그 반대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레머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료 보험이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베드가 네. 즉 병상이 늘어나면 그 당연히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게 예. 있고요. 그다음 파킨슨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예. 마찬가지로 그 베드가 생기면 내가 환자가 가서 채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이제 이게 길기 때문에 예. 이 베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 그 의협에서 만든 쇼츠가 있습니다. 한번 뭘 간단하게 보시고 예. 다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플레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의대 정원 네 번째 거짓말. 정말 큰 병원이 부족한 게 맞을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권에 예정되어 있던 6,600병상 추가 설립.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원이 정말 부족한가요? 복지부 자료를 보면 중소형 병원을 비롯한 병상은 충분하나 그 균형이 맞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상의 수가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작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병상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1차 의료를 통해 상급 병원을 가는 소개 비율과 그 반대인 회송 비율이 각각 50%와 30%를 넘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3%만 돼도 만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병원 평가 기준에서 회송률을 제외해버렸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매번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정작 진짜 문제인 의료 전달 체계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문제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저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저 쇼츠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6,600배들을 수도권에 했다라는 건데 그 레머 법칙도 그렇고 파킨슨 법칙도 그렇지만 그 6,600배들을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세우게 되면 거기를 채우려면 전국의 모든 환자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석션 효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중에 하나가 필수 의료 패키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서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계속 국가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막 53% 갖고 그 상급 종합병원에 그 인정 기준을 해주거든요, 회송률을. 근데 좀 보시면 50%, 30% 이렇게 완전히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료비 증가 문제인데 그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비 증가가 늘어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국가 자체 연구해 놓은 거 보면 보시다시피 그 2006년보다 2015년도에서 그 의과 자체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보면 입원과 외래가 있을 때 입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걸 보이실 겁니다. 100에서 230이고 외래는 100에서 112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심사 청구 현황을 보면 그 심평원에서 보면 입원이 그 2012년도에서 약 43% 증가하고 외래는 12년도에 비해서 30%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외래는 그 1차 의료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급 증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병원의 병상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만 늘어도 확 차이 난다는 게 사실은 숨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빅5 병원들이죠. 빅5 병원들에 보면 그 점유율 보면은 한 7, 8% 정도 돼 있고 상급 종합병원에 따지면 30%에서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액수 자체의 퍼센트도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뉴스에 그 2020년도에도 얘기했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때 문재인 케어 때 있었죠. 그래서 대형병원으로 더 집중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병상 가동률은 한계치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빅5의 진료비는 더 늘어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뭘 할까요? 그럼 저 5개의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을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병원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그래서 보시면 분원을 많이 짓게 네, 된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병상 증가가 문제가 하고 그다음에 의사수 증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 세계적으로 그 의료 경제학 쪽으로 그다음에 네. 이런 쪽으로 보면 그 의사수가 의료비의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네. 보시다시피 일본에서도 저 정책 변수를 갖고 일본 갖고 의사 정원을 항상 제어하고 있고요. 저기서 가장 네, 긴 맞습니다. 바가 예, 바로 0.94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령화 비율인데 고령화는 생각보다 계속 국가에서 주장하지만 고령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나중에 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병상수도 병상수도 들어가 상황하겠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잘 사느냐 안 사느냐, 즉 내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이제 이게 한 서너 가지가 키 포인트인데 예. 생각보다 고령화는 생각보다 적고 의사수하고 병상수가 제일 높습니다. 돈 문제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그 의료를 좋게 하겠다고 의사수를 막 늘리고 병상수를 늘리면 사실은 의료비가 폭증하면서 우리의 그 의료 재정이 고갈라는 게 더 빨라지고 네네.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곳에 나왔고요. 실제로 보면은 한국의료 패널 학수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의사수, 병상수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요약에서도 보면 병상수가 많을수록 입원 이용 확률 및 이용량 모두 증가. 예. 그다음에 이 외래 이용 확률은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거는 외래는 하루에 볼 수 있는 탐이 정해져 있기 정해져 때문이죠. 있죠. 예. 그다음 의사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그 100에서 200배로 100에서 200으로 올라간 건 병원 입원이고 의료비가 그다음 100에서 110으로 올라간 건 외래인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네. 다 과학적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럼 거꾸로 해서는 병상수를 증가, 그다음에 의사수를 증가했을 때 그럼 문제가 뭐냐? 근데 왜냐면 국가에서 지금 거점 그 국립대학 병원 위주로 하겠다 그랬기 예.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안료의 그 자료를 보고 그거 갖고 유추를 하자면 예. 대략입니다. 이거는 병상이 1,600베드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의사는 1,483명, 그 중에서 전공이 645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서울대학교 외래하고 입원 수익이 약 1조 3천억 정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6,600배대로 해가지고 3.7배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예. 이게 일시적으로 4조 8천억 정도의 그 의료비가 증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의사수는 약 5,480명이 필요하고 전공인 그 중에서 2,300명이 필요합니다. 그쵸. 약 예. 이렇게 계산하면 약 2,000명이라는 게 예. 대략 유추가 되죠. 그런데 예. 이제 의사는 그렇게 공급했다 치면 저 돈은 어디서 공급하는 건가요? 누가 내는 건가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저희가 내는 거죠. 세금입니다. 결국 예.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최근에 6,600베드 증원을 다시 취소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800베드는 허가를 안 하겠다,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거고요. 그거 자체가 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리입니까? 과학적인 추계가 없다라는 걸 예.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아까도 그 쇼츠에서 보셨지만 국가는 병상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했는데 상급하고 종합병원은 병상을 늘려주는 모순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시작됐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일할 의사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 전공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예. 예.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것 맞물려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또 정부가 이번에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하나의 그 여론몰이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말하면 응급실 뺑뺑입니다. 여기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거는 환자가 아팠을 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서 어떤 최종적인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고생을 하고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못 받는 것을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의대를 증원하면 10년 뒤에 나올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상 자체에서 나스 효과로 해결한다고 예.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저희 자료가 아니라 국토정보지리원의 2020년도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갖고 의료 접근성, 의료 뺑뺑이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를 많이 근거를 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보건기관을 보시는데 그 보건기관이라는 건 보건소, 보건지소, 예. 보건원, 이런 보건의료원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20분간 10km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입니다. 예. 거의 100% 다 비율을 하고 있죠. 근데 보면 의원의 보도 이용입니다. 여기는 차량으로 이용하는데 갑자기 보도 이용을 하면서 10분 거리 750m로 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는 인구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40%, 50% 지방으로 갈수록 확 적게 들어간 거 보죠. 아니 보건소하고 의원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곳이거든요. 그럼 기준도 같아야죠. 그러면
그러면 20분간 간 다음에 10km로 가는 걸로 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거꾸로 이번에는 의원 차량 이동 20분간 10km 거주하는 의료 취약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참 의료 취약. 예, 취약은 차량으로 가는 거고 가는 거는 걸어간다 그러고 그리고 보건기관과 의원은 다르다. 상당히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보시면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의원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네. 병원도 10분간에 750m 10분간 거리 비율이 77%, 80, 막 90% 막 됩니다. 의원은 아까 3, 40%인데 갑자기 여기는 70, 80%, 90%까지 가거든요. 상당히 모순이죠. 예. 이 그럼 의료 자원이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이게 뭔가를 잘못 추계 추계를 방법이 했는지 잘못된 거네요. 거죠. 예. 더더군다나 또 종합병원도 보면 거꾸로 병원은 저런데 종합병원은 또 낮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고 그리고 종합병원은 서울이나 부산 그래서 대도시는 적은데 강원도, 충청북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 지역 쪽은 또 훨씬 더 높아요. 국가에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응급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20분간 10km에 가는 의료 취약지로인데 병원하고 아까 종합병원이 90% 막 7, 예. 80%였죠. 근데 여기는 또 응급시설은 또 30%, 40% 낮아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 많이 기준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병원급은 세계적으로 한 60분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60분. 예. 그것도 시속 60km, 80km까지도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20분에 10km라고 했으니까 시속 30km입니다. 병원급. 그 다음 응급의료 기간도 30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60분이고 60km고 아니면 80km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응급의료 아까 보시면 20에 10km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자체 기준 내에서도 맞지 않는 상당히 응급실 뺑뺑이가 정말 있는 건가? 이거를 보면은 의문이 가죠. 예. 이 데이터도 보면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라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국가에서 수주해서 많은 연구의 기준입니다. 이 연구의 기준부터 잘 확립이 네, 되고 확립이 돼야 되고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급의료 통계 연보를 보면 실제로 보시다시피 사실은 경기라던가 세종 이렇게 대도시 쪽이 그 기관도 적고 점단 전무의도 적고 지방으로 갈수록 생각보다 낮다고 그러지만 높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더. 예. 뭔가 조금 약간 국가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예. 통계를 보면. 그러면서 뺑뺑이가 있어서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귀가나 입원. 97, 8, 90%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럼 뺑뺑이가 왜 생겼냐? 보면은 전원하는 거 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이 원해서 간 게 24%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병실 부족, 중환자실 부족, 응급실 처치 부족, 그다음 진짜로 응급을 요해서 가는 경우 이게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저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저건 뭘 의미하면 의료 자원의 분배가 문제가 돼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달 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예. 그리고 저기서 아까 그 표에서 그 병실 부족이나 중환자실 부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측을 하고 우리가 그 거기 중환자실에 이런 케어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면은 그거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어서 예, 그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응급 의료 분야 취약지라고 해가지고 정했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비대면 진료 그 시범사업 보완 실시 방안에서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갛게 한 건 전남 쪽입니다. 왜냐하면 전남 쪽에서는 전남에 의대가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응급 취약지라고 의료 취약지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그 취약지구에 대한 그 관리를 하면서 심내외 혈관 중증 질환이 문제여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면 경기권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 북부에 같은 경우 의정부, 동두천, 영주시를 하면서 경기 여주시는 원주시를 중점으로 해서 원주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분당 서울대병원을 주로 해가지고 예. 뇌졸중 심근경색 뺑뺑이 문제 해결을 한다 그래가지고 바꾸게 돼 있죠. 저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응급의료 체계 자체에 그 섹터를 나눈 것도 문제였고 예. 그다음에 그 자체의 이송 시스템 자체도 엉터리였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분당 서울대는 수도권에 있어서 사실은 저런 응급질환이 여주시는 가깝죠. 예. 오히려 가까운데 원주시로 해놓은 게 이건 멀죠. 저건 예. 잘못한 거죠. 국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그럼 체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보면 이게 응급의학과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데 1339하고 119를 통합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예. 왜냐 1339를 119 같으면은
중증이건 경증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어느 병원을 가라, 응급실 가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고 내용 포인트가. 근데 1339는 의료진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네. 여기 병원이 안 되고 네. 이렇게 배드가 없고 하니까 여기는 좀 그 1339에서는 예. 여기서는 여기로 가고 여기가 비었으니 여기를 가라 이런 체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출발하기 전에 구급차 탄 상태에서 적절한 곳으로 바로 가서 시간을 맞습니다. 아낄 수가 예, 있겠네요. 아낄 수 있죠. 아까 예. 말했던 그 응급의료 그 통계 자체가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수술과 관계없이 무조건 진료를 봐라 했는데 그럼 뭐 여기 수술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수술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책임은 또 응급의학과에 넘기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2023년 11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소방청에서 응급의료 이송 지원 대책을 해가지고 예. 줄였다고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체계 이용 개선을 했더니 줄였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어난 일도 예. 체계가 개선이 되면 해결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응급실 빽빽이는 명확하게 의료인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전달 체계라던가 이송 체계라던가 그리고 이제 병실 관리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응급실을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증원을 늘렸다. 그럼 거기 가는 의사는 그 티오는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사실은 응급의학과를 기피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피하게 된 원인이. 네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도 응급의학과를 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 예. 법적인 문제인데, 근데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그 너희가 안 받아가지고 수술해서 예. 죽으면 책임이 있다. 이제 그 책임지다. 의무학과에서 네.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아산병원 자체에서도 간호사가 이제 뇌출혈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죠. 있었죠. 그때 이제 나왔던 일 중에 하나가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했지만 실제로만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그 신경외과 의사가 굉장히 많죠. 높은 분야인데, 근데 문제는 그쪽에 그 고위험인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 뇌동료분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은 거죠. 예. 그분들이 계속 360일 당직을 못 쓰게 된다는 그런 거였고, 실제로 그거 원인이었던 게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은 맞습니다. 경영자 입장이기 때문에 수가가 낮은 곳을 더 투자해서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원가 이하로 책정이 네, 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저거를 중점적으로 그 양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저러한 피해가 결국 환자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뇌동맥류 터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저런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이 의료보험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저런 의사들이 많이 저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전문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쪽이 우리가 지금 그 환자분들 그 전공의들이 근무를 못 하고 있는데 저거를 정부는 알면서도 저쪽을 케어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 지방의사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국토교통부의 이제 공간 빅데이터에서 병원 접근성 취약지구를 나타나는 겁니다. 뭐 색깔이 여러 개 돼 있는 것을 하는데 2015년도 거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기준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시간에 60km로 했고요. 네. 분만은 응급은 그다음에 이제 분만은 그랬고 응급은 30분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했을 때 10원도에 보면 제가 아까 응급의료 취약 지역인데 보면은 보시면 전남 쪽을 제가 한다 그랬죠. 전남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17년도에 가면은 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2018년 되면 확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면 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죠. 왜 해소가 되는 건가요? 저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건 이제 어떤 병원들도 많이 생겼고 의원들도 많이 생겼고 전남대학교 이제 하순병원도 활발하게 되고 막 돌아가면서 됐거든요. 예. 그리고 기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한 국토지리 국토교통부의 이제 빅데이터 말고 다른 정보 걸로 하면 저게 다 틀려져 버리죠. 엉터리가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적기 때문에 지방의사가 적다라는 거는 예.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게 또 보면 실제로 이제 심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예. 나오는데 의원은 1만 명당 하고 나머지 이제 치과, 한의과, 그다음에 여러 베드나 이런 거는 예. 10만 명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딱 보이는데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팅통 빈 것처럼 보이지만 예. 10만 명당 하면 굉장히 좁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 밑에 밀도를 말하는 거죠? 예. 밀도인데 보시면 10km당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일본하고 예. 미국하고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그쵸. 겁니다. 사실은요. 예. 사실은 나라가 좀 좁은 장점이 있네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방의사 부족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양구군하고 양양군 즉 강원도 쪽을 좀 비교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인구도 거의 2만 명, 2만 7천 명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환자 발생도 1,000명대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면 양구군에는 보면 병원이 3개나 되고
보건기관은 6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의원은 6개고, 5개고요. 근데 이제 이 양양구는 보면 병원은 없어요. 근데 보건기능 의료기관, 즉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11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걸 갖고 전부 다 하시는데, 그래서 보면 빅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100만 명당 양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많다고. 143명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당 그 병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도 보면 아까 전남 보여줬지만 영광군도 39로 제일 높아요. 예.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데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자원이 지금 불균형이 돼 있는 거를 그 지방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그 지역별 의료 이용 정보 통계라던가 그다음에 그 의료 시스템 혁신 결과 이렇게 평가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서울부터 대도시는 그 OECD 뭐 3.몇 어쩌지만 서울 같은 450명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예. 지방도 2.4명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다 그러면 지방 의료가 부족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수명이 감소하던 뭐 치료가 안 돼서 문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저 통계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쭉 보시면 처음에는 막 전남 뭐 이런 쪽으로다가 전남 이런 데가 개선되다가 세종 막 신도시가 생기면서 높았다가 경북 강원도로 이렇게 점점 좋았는데 강원도도 상당히 줄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그리고 세종도 있다가 다시 점점 줄어서 좁아져 있는 걸 보이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 상태여도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남 지역을 얘기를 했지만 전남 지역 같으면은 뭐 최근에 나온 그 2024년 3월에 나온 건데 보면은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바로 전남 집중 지역이 돼 있죠. 뭐 충북이나 다 비슷한데 일단 거기를 위주로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병원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인구는 소멸하고 병원은 많고 이게 좀 뭔가 모순이죠. 근데 저기다가 또 의사를 강제로 놓겠다. 이거는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인구가 없으면 병원이 있어도 운영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예. 국가 여러 가지 이제 지방 활성화 대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료 시설이 있으면 지방의 인구가 줄지 않는다 이런 쪽에 논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 그러면 부산, 대구, 그다음에 광역시,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곳은 당연히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야죠. 근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거는 경기도 마치 빼고는요.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학교가 있으면 학생이 줄지 않는다. 사실은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망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거를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의대 증원하면서 소아과 오픈런 이 의사수 증원해서 낙수 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오픈런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이용 시간대에 서비스가 잘 충족되지 않는 이런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일하시기 때문에 소아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주로 가서 진료를 보고 직장으로 가시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또 낮 시간에는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저녁에 부모님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또 몰리는 요런 쏠림 현상인데 이거를 의사수 증원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소아과가 점차 소아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소아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이 기피과의 하나로 뽑히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소아과 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보면은 이제 2017년에서 2023년도까지 보면 지금 23년도는 5월까지니까 데이터니까 뭐 정확하면 하진 않지만 보면 100군데에서 한 50군데까지 정도가 1년에 폐업을 합니다. 예. 물론 개업도 많이 하는데 저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하고 경기 빼고는 두 자릿수를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개업 자체도. 예,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환자도 줄었고 접근성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업을 하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을 하지 않고 또 개업을 용감하게 했지만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그러네요. 이게 훨씬 더 서울하고 비율이 그게 굉장히 훨씬 더 늘었네요. 많죠. 예. 서울하고 개업이 많은 만큼 폐업도 많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면 2018년도하고 23년도에 그러면 소아청소년과가 그러면 줄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매년 6에서 7%, 세종 같은 경우 17%, 세종은 새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2018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17%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고, 그럼 23년도에는 그럼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7% 정도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상. 그런데 불구하고 연령별 진료 실적을 보면 11년도에는 한 7.4, 그러니까 9세 미만은 7.4였다가 19세까지는 4.1, 그래서 한 13, 14 정도가 되는데
그 22년, 23년도를 보시면 저 7% 정도밖에 7, 8%밖에 안 됩니다.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진료는 줄고 저기 의사는 늘고 있습니다. 이 과연 오픈런이라는 게 과연 맞는지 예.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폐업도 아까 많았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그 소아과 의사들 그럼 폐업만 하냐? 아닙니다. 의사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죠.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요양병원이나 보건소나 한방병원을 가 취업하는 경우 이거는 소아과 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예. 보면은 전국 전체 대비해서는 0.3%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2018년도에는 231명이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2018년, 23년도에는 390명으로 0.4%, 0.1% 늘었는데 이 0.1%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요. 저는 300명 가까운 분들이 자기 본업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방이나 이런 데로 간다는 얘기고요. 저 비율도, 저 인원도 많은 것도 보시면 서울, 부산, 오히려 대도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기. 지방은 전북이 좀 많긴 한데 지방도 좀 꽤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 소아과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아는 전공의들은 뭐가 있습니다. 지원 안 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 63%확 줄어버리죠. 지원 자체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아과 오픈런이 정말 있냐 그러면 부산광역시는 대도시죠. 예. 그 대도시 보면 소아과 의사가 10만 명당 528명입니다. 528명.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보면 경남 남해군이 467명이거든요. 저기가 이제 남쪽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군에서 확 비교를 할 건데 예. 보시면 그 부산 쪽의 중구를 보시면 인구가 2,000명 가까이 되고 19세까지 겨우 그거밖에 안 되고 병 발생도 한 4,000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소아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28명이 되죠. 여기 소아과 의사는 발병이 적은 데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제 매출도 그렇죠. 줄고 환자 현황수를 진료를 보면 못 저기 보겠죠. 보시면 예. 소아 환자를 거의 없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남해군 지역을 보십시오. 거기서도 오히려 남해군이 부산 중구보다 훨씬 더 인구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3,300개 되질 않고 인구 병 발생도 적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데 가서 그 의사가 지킨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체가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폐업수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아과 의사가 소아과에서 의사의 일을 하는 곳은 어디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는 소아과에서 하죠. 2018년하고 23년으로 비교를 하면 약 네. 2%의 소아과 의사들이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1,867명이 근무했고 그럼 2023년도에 그럼 줄었냐? 네. 2,370명으로 2%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50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얼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인기가 있는 그 소아과에 몰리는 현상을 갖고 그렇게 뻥튀기 하면은 나머지 그런 분들은 소아과 의사가 소아과 일을 하지 않게 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앞에 그 의정 갈등 상황부터 해서 의사 부족이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박준일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다음에 한 번 더 초대를 드려서 2부를 편성을 해서 또 나머지 또 데이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네. 그 분석해 주신 게 굉장히 새롭고 저희가 모르는 데이터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놀라운 점은 두 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데이터가 있구나. 그런데 발굴이 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국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 그 정부가 호도하는 데서로 믿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질문 DK 킴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당연지정제에 대해서 폐지될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지정제라는 지정제라는 말 어려운 말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거는 지금 의대 정원 사태 가지고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고 나중에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예.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는 저런 쪽으로 당연지정제는 폐지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 경력 연구 이력에 해가지고 이제 그 의료 수가 얘기를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특진부의 부활을 쪽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수가를 중증 그다음에 난이도가 있는 걸 수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나중에 저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사실은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좀 DRG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저건. 질문 주셨네요. 네네. 네, 이 전문적인 질문이라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전문 또 한번 특집 편성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르면 전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응급실 뺑뺑이 미래의 의료 수요 증가 없이 증원 없이 적절한 수가 조정으로 의료 수급 체계나 아까 말씀하신 전달 체계를 개편해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전례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자체가 증원하지도 않고 첫 번째 네. 수가 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총무성문서도 발표했고 후생성에서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의료 수가제라는 걸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입은 안 했습니다. 이제 그 영국 영역이 들어가고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편중을 막아줄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뭐 수가 자체가 그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분만 같은 경우,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보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300~400명 정도, 최소 300~400만 원에 하는데 이거를 그 인구 감소와 연결을 해가지고 보험은 아니고 국가 재정으로 해서 국비로 보조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조정으로 전반적으로 안 되면 정책적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분만까지 다 넣어가지고 의료까지 그 분만 인프라까지 붕괴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되돌리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이제 여하튼간 그 미래의료 수급 증가 없이 증원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는 일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조재영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데이터가 있는데 왜 정부에서 의사를 늘리려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아, 이건 참 제가 정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네. 유추를 하자면 아까 이제 6,600베드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걸 갖고 말씀드렸지만 거기 계산을 하게 되면 전문의는 한 5,800명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전공의가 2,3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략 2,000명이 왜 나왔는지 계산상 뚜렷한 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병상이 아까 보셨는지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WHO도 그렇고 OECD도 보시면 데이터 보면 한국의 병상 그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채우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시스템이 들어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뭐 그거는 제가 이 정부 당국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무분별한 병상수 증가 그거 좀 막아서 우리가 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좀 고민해보고 과학적 근거로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해야겠네요, 정책을. 그것도 있습니다. 정책의 필수료 패키지도 들어있는데 정책이 네. 뭐냐면 그 병상수는 늘리지 않고 대신에 뭐라 했냐 일본처럼 그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병상을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을 급성기에 있는 병상에서 빼서 회복기 재활을 시켜가지고 하겠다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도 그렇게 해가지고 돌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급성비가 사실은 병상이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모순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요. 예. 다음으로 추러스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의정 갈등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도 빨리 끝나고 싶습니다. 이거 예. 언제쯤 우리 전공의들 병원으로 돌아가서 수련 받고 열심히 살던 우리 전공의들이 지금 참 안타까웁니다. 선배로서 너무 안타깝고 빨리 의정 갈등이 끝나고 이 정책이 그 정부가 무리해서 이거 잘못된 정책 추진해서 이런 트러블 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항상 모든 그 분쟁이나 어떤 컨플릭트가 생기면 항상 먼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자해지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저희가 의협도 그렇고 전공의들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키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예. 봅니다. 그냥 국가에서 그 해결할 키를 갖고 있는데 예. 뭐 불행한 사태로 안 가는 길을 지금 몇 개월을 끌었지만 안 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남아 있는 교수님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 전공의 학생들 빼고 미안하지만 빼고 있지만 진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견딜 수가 있지만 이제 피로가 누적되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예.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DK 킴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이 정말 강행된다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다만 그 백내장이나 충수염 수술에 한정되어 있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면 사실은 이 저수가 체계에서 재앙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네네. 질문입니다. 네. 아마 질문하신 분이 의사분이신 예. 것 같은데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포괄수가제라는 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당뇨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폐렴, 감염, 설사 뭐 이런 거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만간 하겠다고 하는 게 국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내과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한 내 몸의 닥터였습니다. 오늘 박준일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성혜영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